신앙 강좌 세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강좌라기보다 항상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 주제가 인간 중심주의라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보다 더 그 정확한 그 텀은 그 비판적 인본주의, 비판적 인본주의가 이제 더 정확한 말씀일 겁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는 이미 전통적으로 그 동물이나 환경에 이렇게 그런 걸 비교해서 사람이 중심되는 이런 사상을 말씀하는데, 이 비판적 인본주의 혹은 인간 중심주의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것, 이런 걸 극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막스주의나 유물론의 여기에 비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념이나 이런 것에 독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에게 봉사하지 못하는 것들 양쪽 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비판적 인본주의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인간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비판적 인본주의는 혹은 뭐 리얼 인본주의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보다 구체적인 것을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을 이제 그들이 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지식이나 무슨 사회과학이나 뭐 인문과학, 신학, 철학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강의가 방대할 텐데 그것을 주장하고 제 지혜나 지식을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서 제가 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겪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거듭나고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 인생 여정 독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뭐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편협하나마 제 인생 그 여정을 이제 그거를 주님 앞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고, 또 성도님들도 어떤 이 세상 지식보다는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거듭났다면 지금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이런 것에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확인해 보시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적 인본주의를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비판적이라는 것이 크리티컬이잖아요. 크리티컬 휴머니즘입니다. 크리티컬 휴머니즘. 그런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비판적 인본주의와 함께 이제 쉽게 이걸 예를 하나 설명드린다면은 그 문화 예술의 문학 예술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생겨났냐면은 비판적 거리라는 것이 거리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크리티컬 디스턴스인데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이게 주창한 것입니다. 이 비판적 거리가 왜 나왔냐면은 전통적인 이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의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카타르시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정화죠. 정화. 카타르시스 개념이 있는데, 그 카타르시스는 우리를 정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그걸 보게 되거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가 여기에 정화된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이렇게 씻어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이제 이러한 그 예술의 그것을 측면을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안에 우리가 몰입해 갖고 그게 내 모습인 줄 알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납니다. 무슨 그
가난한 사람이 뭐 재벌이 되는 영화, 또 무슨 아름다운 사랑의 영화, 이런 걸 보고 나면 영화 볼 때만 그 보는 것이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네. 현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아무런 그 순간에 이것이 정화되고 그 순간의 위로지 이것이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지 문학 작품을 보든지 예술 작품을 보면서 여기에 불편함도 느끼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크리티컬하게 현실을 봄으로 인해서 나의 현실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되고 그 필요한 것을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판적 인본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상인데 그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상인데 비판적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아니면 이 관념론 이거는 아리스토텔 시학이나 이 정화 개념이 다 관념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을 얘기하고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이런 관념론을 통해서 다 사람들을 설득하지만은 그걸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것이 리얼 인본주의, 진짜 그 휴머니즘, 인간에게 필요한 건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자 이것입니다. 막스주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념이 있고 막 독재가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진정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가. 막스주의 비판 못하게 막 공산주의 하지만은 이걸 비판해서 그래서 그런 참다운 인본주의를 찾아버렸던 그런 노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인본주의가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또 얘기하고 또는 이러한 그 크리티컬 시오리, 비판적 이론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가, 저는 왜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1900년대 전반에 일어났던 막스 유물론에 처음에 청년 때 여기 관심을 가졌더랬습니다. 당시 한국의 이 상황 속에서 막스 유물론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이것을 제가 한 3시간인가 나눠서 첫 번째로 이 관점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외의 그 소외 속에서 좌파나 우파나 다 소외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존주의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사상과 또 신학들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잘못된 것이 뭐였나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비판적 인본주의, 그 인간 중심주의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간 중심주의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과거에도 이 동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그 자본주의나 막스주의의 이런 그 부족한 점, 비판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어났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말씀드렸고, 여기에 그 중심 사상은 그동안의 막스 유물론이 이제 스탈린을 겪으면서 막스 레닌주의가 스탈린을 겪으면서 상당히 참 역사 속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정말 악한 일을,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도 이게 모순을 발견하고 여기도 신물이 난 거예요.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이 공산주의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이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정신적인 요소,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네오 막시즘입니다.
네오막시즘이라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네오막시즘이 생겨나서 그 공산주의의 이런 그 막시즘의 자본주의적인 요소들, 정신적인 요소들을 그것을 수용하는 이제 이런 게 생겨났고, 한편으로는 이쪽에는 관념론이라고 했습니다. 헤겔 쪽에 헤겔 그 관념론, 칸트 헤겔로 이어져서 물론 이제 분석 철학이나 여러 가지 관념론들의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그 추구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해결적인 변주법적인 사상 속에서 여기서는 이제 유물론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 통합해보자. 이게 또 이쪽에서 또 일어난 겁니다. 양쪽에서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막시즘하고 그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하고 관념론, 헤겔 관념론, 이걸 통합해 보려는 노력들이었어요.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텍스트, 이거는 이론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렇게 교과서적인 그 이론이잖아요. 그 문서. 근데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것은 상황,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렇게 조화시켜 보려는 변증법적으로 이런 노력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고 변증법적인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좀 따로 다루겠지만은 이거 20세기 전반을 흐르게 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9세기까지 뉴턴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뉴턴의 과학적 세계관은 뉴턴이 원자가 최소 단위로 보고 이 원자를 통해서 모든 우주가 다 질서가 있고 수학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그런데 이것이 뉴턴의 세계관이 이제 이 원자가 깨짐으로 또 양자역학이 발전되고 또 상대성 이론이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이런 그 진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세계관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됐어요. 그리고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제 상대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상대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특별히 이제 지난 세기 중반 후반에 이 비판적 인본주의 프랑크푸르트학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백인들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주장하는 권위주의나 또 교회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모든 지배적인 지배 이념, 이런 것들이 가부장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걸부터 이렇게 이런 것이 부수고 다 상대적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존중해야 되고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존중해야 되고 그 서양만 옳은 게 아니라 동양도 옳고 이제 여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된 거죠. 기독교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소수 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던 사상의 그 모던 사상의 이제 주류가 돼서 특별히 이제 여기 서양이나 북미나 이런 데도 지난 세기 후반에는 이런 평등 그리고 사물을 어떤 한쪽이 주장하지 않고 같이 대화하고 그 소수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다수가 이렇게 다스리는 게 소수도 존중해 주는 이런 상대주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되게 포스트 모던 사상을 무슨 예술적인 운동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난 세기를 포스트 모던 우리가 그걸 지나왔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결국 그 상대성
이게 상대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원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이제 이러한 것에 기초적인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던적인 지난 세기 흐르는 이런 모든 이런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혹시 그 따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 비판적 인본주의의 이런 이런 상대적인 것들 또 변증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모던 사상에 깊이 연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비판적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이런 비판, 이런 크리티컬 시오리에 제가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고 그 외에도 이때는 지난 세기 중반 후반에는 수많은 그 아주 이런 그 네오 막시스트들, 헤겔 좌파, 그 프랑크푸르트 비판적 이론이 아주 성행해서 사상가들이 아주 유명한 사상가들이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사상가들이 많이 그 배출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마르쿠제 한 사람만 잠깐 보도록 하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에서 왜 복음을 영접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때 이제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화 예술 이론의 특히 리얼리즘, 현실주의 여기에 제가 좀 깊이 빠져서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마르쿠제 한 사람만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도 가끔 말씀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1968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으로 여기를 이제 기점을 잡았는데 꼭 이 기점을 잡는 게 아니라 실존주의는 20세기 초부터 사실은 이렇게 일어난 거고, 또 실존주의를 나중에 이것을 그렇게 명명해 줄 뿐이지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사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968년에 소위 68혁명이 프랑스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 큰 혁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을 운동이라고도 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해퍼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중요 인물이 마르쿠제였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시대에는 유럽에서 그 3M이라고 유명했어요. 하나는 막스, 하나는 마르쿠제, 그 다음에 하나는 마오. 이때도 이제 이게 해방운동의 제3세계 이 중국의 이 중공의 이 마오 사상에 대해서, 모택동 사상에 대해서 이 유럽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르쿠제의 이 사상이 이제 이것이 뭐냐면 6.28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그리고 이러한 그 이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 실제 삶에서는 행실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특히 1, 2차 대전이 그게 다 그 기독교인들이 전쟁한 거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죠? 이쪽에 독일 나치들도 다 기독교입니다. 그 히틀러 위에 기도하고, 뭐 물론 고백교회가 있었지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 나가게 돼서 인간 해방을 외치게 되었어요. 인간 해방, 모든 이런 권위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속박하고 자본주의의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상이나 이런 그 관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이런 그런
폭압으로부터 다 해방되기,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이때 이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3세계도 그 해방 신학도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고,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여성들, 이런 그 어린이들, 이미 뭡니까 그 포스트 모던 사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 그 소수,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인간 해방을 시켜서 다 수용하려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 평화가 오길 바라는 거죠. 그 존 레논의 이제 그 무슨 그 노래 이매진 같은 게 다 이런 그 당시에 이런 뉴에이지 운동하고도 연관이 있지만은 이런 해방 운동의 그 중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해방에는 성의 해방도 있습니다. 성 해방. 성적으로 해방 돼가지고 좀 기본적인 이렇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기독교 문화, 교회에서 성을 금기시하고 이걸 죄악시하는데 그냥 교회 바깥으로, 교회에서 가르친 것만 반대로만 향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유럽이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막 히피들 뭐 여러 가지 뭐 그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유럽 전체가 문란해져 가지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이 깨지고요. 가정이 여기부터 깨지고 파트너가 일생 동안 여러 명이 돼서 지금 저희 세대 이상의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파트너가 뭐 여러 사람들을 그 일생 동안에 그렇게 그들과 이렇게 서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전통적인 가정이나 이런 것이 몰락돼서 그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삶의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 이미 다 술집으로 변하고 이미 지난 세기 그 중반부터 이렇게 다 교회를 나가버린 겁니다.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도 거의, 복음적인 기독교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만,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들은 거의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이렇게 문란해서 모든 것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마르쿠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 책한 거는 1차원적 인간을 one dimensional 뭐 man인가 person인가 1차원적 인간을 제가 아주 20대 초반이죠, 중반인가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것을 이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자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이 수송부들이 매일 밤 이게 폭력도 너무 심하고 감당도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이제 사상 불순자나 이렇게 거기 적응할 수 없는 저기 때문에 저 뭐 타령도 하고 막 보초 쓰면 제 목에다 총구를 누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폭력과 구타와 뭐 이런 거 이게 시달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당시는 또 그 의문사도 많을 때였는데 근데 거의 그 강제징집으로 잡혀가 갖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운동관 출신이니 군대에서 얼마나 다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난 건 다행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상급 부대로 계속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병이었는데 포병에서 제일 높은 데는 포단입니다. 이 포단장실에 근무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3명이 이렇게 다 대대별로 캔디데이트 있었는데 저를 어떻게 뽑아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정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제가 이제 진짜 이게 감당 못하니까 피할 길을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는, 포단장실 가서는 이제 여기 제 사수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다니다 오고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사람 대화가 되고. 나만 제가 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얘기하면 그냥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다.
왜냐하면 너무 폭력에 시달리고 그 수송부들 운전하는 사람들 막 밤마다 뭐 식기 같은 거 하나 여태 조금만 이게 그때는 뭐 빨래비누로 식기 닦고 그랬었는데 그 빠른 시간에 그거 하지 못하고 한 밤에 새벽에 불러놔서 막 가슴 때리고 별 보면서 그 매 맞고 창고에 들어가서 갖은 그 뭐 수혜로 된 걸로 그냥 그렇게 매 맞고 하여튼 뭐 또 술 취해서 때리면 또 중요 부위나 급소도 그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을 것 같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막 칼이 날아다니고 뭐 다 부서지고 그러면 또 쫄병들은 다 고쳐놔야 되고 정말 당시 그 광주 사태 이후에 그렇게 아주 험악했던 그 군대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수가 잘해주니까 이렇게 제대했는데 제가 잘 그 받고 여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무실도 제 사무실도 있고 또 그 당시엔 또 방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병도 붙여줘서 허드렛 일을 이게 하게 하고 그런데 같이 하지 제가 이게 막 일방적으로 시키기는 실은 이런 그 서열 문화가 별로 그 좋은 게 아닌데 이 방위병은 또 그냥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 정리하고 뭐 같이 동행하고 다니고 막 이제 이런 부대장하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저녁에는 이제 관사로는 그 당시 포단장실로 들어갔는데 포병 연대로 바뀌었는지 하여튼 그 부대장 이 포단장 이 집으로 관사로 내려가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한 셋이 있었는데 얘네들 공부도 봐주고 저녁 때 애들 봐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모님이 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막 과일도 깎아내고 완전히 진짜 사회보다 더 또 이게 완전 지옥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 사무실이 있으니까 제가 책을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이때 그냥 막 미친 듯이 읽은 거죠. 왜냐하면 전 죽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 정신적인 이 갈급함과 누가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활짝 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이 집에 내려가서 애들 공부 시켜놓고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르쿠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젊을 때 어릴 때인데. 근데 이게 영어로도 된 책이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또 아주 이게 무슨 극단적인 뭐 혁명 이런 좌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 없었지만 그 어쨌든 이 1차원적 인간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노동에 시달리고요. 이 자본주의에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동력을 팔고 이게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막수유물론의 기본인데 그 모순의 기본인데 사람이 그냥 1차원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삶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일하고 와서 자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일하고 이게 뭐 1차원적인 게 동물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눈물 나게 제가 그때 막 마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민중들이 좀 주인 되는 세상 이렇게 그 학대받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다 그들도 인간의 권리를 갖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을 닮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그냥 그 신념이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 인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민중들도 삶에 그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교양과 인격과 이런 삶에 대한 여유와 문화와 이런 걸 누리려면 이들에게도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이 자본주의 모순 속에서 이거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어서는 안 되니까 이 노동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간절히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르쿠제의 또 하나의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후에 제가 이 개념을 깨닫게 됐는데 이 에로스와 문명 이것의 이제 기본 사상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이 들어갑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스주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자본주의 그
에, 자본주의 이런 심리학 이런 걸로 여겨졌던 이런 누구죠?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시스트였지만은 이런 정신 분석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제 여기다가 자기 사상에 이걸 통합해 보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판적 인본주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인간 중심주의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하고 관념론을 이렇게 통합하려는 이런 이제 시도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게 막스 유물론자들은요, 심리학을 해도 환경론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80년대 유럽에 갔을 때도 심리학자하고 같이 이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환경론자예요. 사람은 환경만 잘 조성해 주면은 다 고쳐지고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이런 환경론자니까, 이게 막시스트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막시스트들은 환경론자인데, 에로스와 문명의 이 마르쿠제는 이런 정신분석적인 것을 이제 여기다가 수용을 했는데, 이게 참으로 이게 이게 참 위험한 사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프로이트를 비롯해 정신분석은 제가 나중에, 이건 또 제가 전공으로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그냥 정신분석학의 기초적인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도 잘 어느 정도 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사람이 이게 형성되는 게 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아거든요. 자아. 이건 또, 근데 이 자아는 양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아 밑에는 이드라고 있어서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에 자아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자아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위쪽에서는 슈퍼이고가 있습니다. 슈퍼이고가 있는데, 이것은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하고 본능을 이렇게 잘 이 사회 갈등이나 이런 걸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자아고,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게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지금 한 3살이나 4살, 5살 됐는데, 이 가게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아무거나 그냥 집어서 막 까갖고 그걸 먹습니다. 얘는 아직 슈퍼이고가 발달되지 못하고, 자아가 본능 쪽으로 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10살이나 12살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고, 이제 이런 초자아가 형성되면은 이제 도덕률도 생기고, 가게 가면 이거는 내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도덕도 생기고, 또 법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자기가 본능적으로 원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나 뭐 이런데 참 이 성폭행 같은 거 비참한 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버스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슨 사람들이 또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아니지, 거의 동물에 가깝죠. 왜? 이 슈퍼이고 인격이나 이러한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없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아주 무지한 행동을 하는, 이런 폭력성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는 이미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기를 어떻게 봤냐면은, 사람은 본능을,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 본능도, 이거를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슈퍼이고가 이것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데, 슈퍼이고가 조절해 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예술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제 이런 것을 승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본능을 이걸 조절하고 억압함으로 인해서 이게 승화돼서 예술과 문화와 문명이 발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도 같은 데서 그렇게 성폭행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있는 것은 이건 문명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절제하면서 슈퍼이고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런 문명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승화돼서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 세계를 이제 중요시 여긴 거죠.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르쿠제는
이러한 사치한 정신세계를 해서 그래서 꼭 문명이 발전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 거기서도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다. 이게 해방, 성해방의 논리고, 이게 에로스와 문명이, 에로스라는 게 뭐예요? 에로스가 이게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그러니까 이 에로스를 충족시켜주면은 문화와 문명이 이게 그 역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로스를 충족시켜줘도 문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로스와 문명이 그런 책입니다. 이 유럽 전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3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방, 성해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해방.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자기의 욕구를, 본능을 충족시키고 그것이 또 문명, 문화로 발전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그 인간의 그 자율성과 인간의 그 인간성을 굉장히 높게 본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성해방으로 유럽 전체가 타락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이런 1차원적 인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노동력 차취하고 이러지 말고 이들에게 복지를 허락해서 집도 주고 생활의 환경도 이렇게, 또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며칠이라고 하루 뭐 이틀 며칠은 쉬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인간 해방 속에서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제 그 마르크스를 비롯해 갖고 당시 지난 세기 중후반에 유럽의 클라이밋,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기 후반에 유럽은 복지가 제일 많이 발전돼 있어요. 여기에 막 평등. 그래서 무슨 그렇게 아프리카나 그 근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도 난민 다 수용해 주고요. 그들도 인권을 다 소중하게 해주고, 여성, 뭐 인종 이런 거 차별 없이 다 복지해 주고, 막 이런 학교도 다 그냥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이제 아주 굉장히 이게 득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지난 세기 이제 후반, 지난 세기를 맞추면서 이 유럽의 정치 경제학자들 아니면 이러한 사상가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마르크스는 너무 순진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그래갖고 사람이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 아니다. 사람에게는 무조건 집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여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상대적 빈곤감도 있고, 나보다 잘 살면 내가 나라에서 집도 주고 뭐 해도 상대방이 더 잘 살면 이게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거 갖고 살질 못해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주고 뭐 기본적인 거 준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항상 이게 재미나 이런 것들을 뭔가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데 보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냥 그 육체만 편하게 해준다고, 이게 환경만 편하게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사람은 또 서 있으시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고 싶으면 눕고 싶고 하는 이 사람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본능. 여기 탐욕도 있고요, 이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간과해서 인간을 높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이런 그 복지 인본주의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이 이거 몇십 년 지나서 21세기 들어가고선 유럽의 복지를 이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 유럽의 복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습니다. 이거 깊이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보지 못하고 겉의 현상들만 보고 이들이 망한 거를 따라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좌파 인본주의의 이 모순을 잘 깨달아야 되고, 이것은 꼭 이쪽 이런 인간 중심주의,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뿐 아니라 이쪽에 이 막스 유물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막스 유물론 이런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최근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람시라는 이탈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혁명과 사회 번역을 위해서는 이 전쟁이잖아요. 이 투쟁에 진지전이 있고 이거는 War of Position입니다. 진지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전을 수행해서 이걸 수행해 갖고 사회 변혁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War of Maneuver. 근데 이러한 사상들이 이게 뭔가 했는데 제가 1980년대 그 유럽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이제 그 득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이렇게 무슨 뭐 곡괭이 들고 뭐 이렇게 그런 폭력적인 막 선동하는 노동자, 농민들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 그런데 이들의 특이점이 뭐냐면요. 이 진지전에 하나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시민단체. 근데 이 시민단체 장이나 여기 속한 사람들이 되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일했던 데서도 그 발런티어 코디네이터 거기 한데도 그 디렉터가 그 장이 저 한국에 올 때 이태리로 된 그 막스 전집을 자본론 전집을 줬어요. 이태리로 되니까 한국에 그때 김포공항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좌파들은요. 한번 시위가 있잖아요. 로마 같은 데서 시위가 있으면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버스로 다 동원해서 뭐 점심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갖고선 이 로마에 다 모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세계 공산주의 날이라든지 뭐 인터내셔널 뭐가 있으면은 수십만 명이 모여요. 이 시민단체들이 이게 진지가 이 기동전, 매뉴버, 시위할 때는 그렇게 매뉴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큰 시위, 옛날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넘어서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시위가 그때 그 촛불 집회, 저는 이런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람시의 이런 진지전과 기동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그것을 이끌고 이 사람들이 집회를 구성하고 이거를 꾸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게 운동권 학생들이 이런 데로 다 들어가 갖고선 이렇게 촛불 뭔가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모여갖고 사회 변혁을 이루려는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그 미국 뭐 대사관에까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미국은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다 필요하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한국에 뭐 이념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미국도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고요. 사단은 이 좌파나 우파를 다 이용합니다. 한쪽에 그쪽에 진리가 있고 그쪽에서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들한테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적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 변혁을 이루는 좌파들의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잘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는 점점 이제 또 해체주의로 나가고 또 이런 인문사회과학 이런 인간 복지들은 이제 다 또 이게 쇠퇴해 버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말 포스트 휴먼 시대 이렇게 인간성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고 다른 시대 뭐 어떤 사람은 뉴에이지로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메타 모더니즘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더니즘의 과거의 좋은 점들은 우리가 다시 좀 돌봐야 된다. 너무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긴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이 인본주의는 다 망했어요.
인본주의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데 저는 절대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인간의 복지나 이런 인본주의가 잠시 일어났지만 벌써 이게 얼마 되지 않아 쇠퇴한 거예요. 카나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이런 거 쫓아가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 따라서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회적인 복지 무슨 사회적인 일들을 가지고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너무 잔인하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인본주의를 저는 버리게 된 이러한 일들이 지난 제가 젊은 시절 이걸 겪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님을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